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 Q&A를 찍는데, 오늘 내용은 멜서스 인구론에 관련된 그 질문이라기보다 댓글에 대해서, 댓글을 제 답글을 좀 남기긴 했지만은, 관련된 얘기를 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좀 나갈 것들이 있어서, 일단 저도 동의를 합니다. 쓰신 그 내용 뭐였냐면은, 인구론 순환론 상으로 봐도, 맞는 얘기이고, 인간의 인구 증가가 과도한 밸런스가 깨질 정도의 인구 증가가 이제 식량 부족이나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이렇게 보신다. 이래서 제가 일단 결과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몇 개의 개념이나 생각들을 정리해서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거는 중위 수준이 아니고 그냥 바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댓글 쓰신 분이 내공이 상당하셔서, 일단 제가 뭘 먼저 얘기할까. 우선은 인구론에서 인구론에 의하면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그 영상을 제가 지금 방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멜서스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시각, 인구론, 그리고 이 마지널의 개념, 그리고 수요 공급의 개념, 그리고 마르크스 이전에 이미 어떤 주기성에 대해서 찾아내는 거,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 인구론이 식량 같은 경우에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식량 외의 자원도 기술 혁신으로 산술급수 이 부분은 참은 아니지만 정확히 그 멜서스의 그 수학적인 그 아이디어대로 현대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식량 생산력이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은 도구만 살짝 바뀌어도, 이를테면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도구만 살짝 바뀌어도 생산량이 많이 확 올라가고, 그리고 비료가 바뀌면은 또 한 번 올라가고, 그 다음 농기계,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전 도구에 비해서 기계화된, 그 이후엔 뭐 자동화된 농업 시스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죠. 수경농법도 있고 뭐 이거저거 많이 있죠. 그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체도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생산력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그 공감한다고 동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들이 만약에 골고루 배분이 되면은 지금 현재만 한 77억 되나요? 근데 100억까지도 가능한데 골고루 분배될 일은 없습니다. 현실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마저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기하급수적인 그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멜서스의 말처럼. 이제 그 부분 하나하고, 이제부터가 이제 그 댓글 남겨주신 분이 했던 그 짧은 댓글 속에 있던 그 여러 내공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인간은 본성상 어쨌든 간에 뭐 부양할 수 있는 인구도 고르게 배분해서 분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 본성 자체가. 그리고 본성 자체가 밸런스를 다 깨버리고, 이 전체 지구로 봤을 때. 근데 순환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멜서스가 한 200년 전에 뭔가 이렇게 하던 분이라면은 순환론이라고 하는 것은, 멜서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영국이죠. 경험론, 또 다윈의 진화론과 프래그머티즘이 태동하던 그곳이고, 이 순환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륙에서도 합리적인, 합리론의 대륙에서도 합리적인,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가 된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한 100년 전쯤에. 근데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바로 죽고 나가면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독일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그리고 또 그거랑 좀 반대면의 것이 생각에서도 역사에서도 많이 반복이 된 나라인데,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금 규칙 거의 제일 잘 지키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활약했던 데도 독일이고, 그리고 현대의 가장 또 멋진 헌법도 바이마르 공화국, 바로 나치 이전에 그런 헌법도 있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독일에서 이성의 조금 반대쪽에서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이성적인 철학자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 순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대한, 이게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주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 다윈 진화론 말고 사회 진화론에 대한 반대쪽에 이제 서 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다윈 진화론이랑 사회 진화론이랑 좀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게 만만치 않은 지금 제가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제가 그 질문 보고 나서
간단한 답변 달고 지금 바로 찍는 거거든요. 왜 두 개를 구별을 하냐면은 멜서스의 생각은 다윈 진화론 이쪽으로 영향을 준 그런 생각이라면 사회 진화론은 다윈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많이 달라서 오히려 제국주의 논리를 쓰고 막 했던 그 진화론 있죠. 그거는 적자 생존이라든지 자연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진보의 개념, 적자 생존에는 진보의 개념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적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제가 이걸 찍은 이 순간 있는 것 뿐이에요. 얘도 나만큼 훌륭한 거야. 나보다 훨씬 더, 우리 종보다 훨씬 더 오래될걸요? 우리 종은 뭐 길게 하면은 한 20만 년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4만 년 정도로 잡죠. 근데 어떤 무슨 메타세콰이어인가 뭐 이거는 나이가 엄청 많더만. 그럼 우리보다 훨씬 강자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강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적자. 근데 사회진화로는 강자. 그래서 저는 그 진화론을 보통 진화론과 순환론을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사회과학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몽주의와 순환론을 한번 매칭을 시켜 볼게요. 한판 붙는 거야. 자, 계몽주의는 진보에 대한 그 사과는 일찍부터 있었어요. 중세 때부터 이제 기독교의 영향으로 시대 구분 이런 게 생기고 그 진보 사관 중에서 두 갈래가 있죠. 하나는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쪽 중심의 계몽주의가 하나 있고 인라이트먼트 붓다가 한 인라이트먼트가 아니라 이제 계몽 그리고 진보에 대한 맹신, 확신, 전체 밸런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맹신. 그래서 중세에는 신이 신이고 그 다음 근대에는 이성이 신이 돼버리고 뭐 지금은 또 뭐 어떤 데는 돈이 신이 돼버리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계몽주의적인 진보관이고 그걸 진화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사회진화론은 뭐 이제 그쪽에 가깝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도 원시공산제부터 해서 딱딱딱딱 순차적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끝까지 가면은 이제 유토피아가 오는 거죠. 근데 뭐 현실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됐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제 그러한 계몽주의적인 진보사관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광기 가득 찬 독일에서 주로 순환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는 그렇게 막 진보되고 묵시론적으로 빅뱅에서부터 맨 마지막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늘나라에 가는 진보의 끝을 가는 계몽의 끝을 가는 이런 게 실제 역사에 없더란 얘기야. 이집트를 연구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연구하고
그레코로망을 연구를 하고 뭐 남미 문명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여러 다양한 문화권들을 연구를 했더니 마치 생명체가 생로병사하는 것처럼 흥망성쇠의 순환이 있는 거야. 순환이 사이클이 있는 거야. 기본적인 그 개념이 그렇단 말이죠. 뭐 과학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런 거 가지고도 막 듣고 하면 발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순환론의 입장에서는 한 문명이 됐건 종족이 됐건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게 하나의 종인 인간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결국은 어떤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된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돼서 6에서 6위까지는 고대, 6에서 6위까지는 중세, 6에서 6위까지는 근대, 이렇게 1차 함수와 같은 그래프가 아니라 기울기가 양인 1차 함수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마치 사인 그래프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순환론이에요. 슈펜클러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분인데, 아마 그 댓글을 쓰신 분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미 다 그 내공이 있으신 분이고, 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인구론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정확하죠. 왜냐, 인구론에서 주장한 게 바로 이거거든. 인간의 개체수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연적이건 아니면은 인위적이건 뭔가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살펴보면 맞잖아.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게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게 부담스럽네요. 요즘에는 중위 걸로 이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건 좀 더 들어가야 돼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영국 사람들이 아주 현실적인 영미권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아까 몇 개를 말했죠. 수요 공급, 그리고 마지널, 그리고 대공황의 예측 같은 그런 기본 개념도 마르크스 이전에 이미 했다. 근데 가만 보니까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되면은, 요쯤 되면은 이 사람들의 식량, 각 개인들, 각 개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식량 혹은 최저임금이 묶여버린다라는 거야. 어느 시점에서. 그럼 죽는, 이 환경에 의해서 적자가 살아남고, 그리고 부적격자가 뭐 치료를 못 받거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서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순환론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 같죠. 인간도 생명체니까는. 원래 그 순환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연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거든. 그런 거 아시죠? 먹이 사슬이 있어. 그럼 뭐 밑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쥐새끼, 뭐 토끼, 뭐 이런 거 쫙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소리, 너구리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우, 뭐 그 다음 늑대, 뭐 그 다음 뭐 호랭이 이렇게 있어. 있으면은 어느 한쪽이 그 중에 어느 먹이 사슬에, 토끼라고 칠게. 토끼가 풀이 많으면은 이렇게 점점 가지. 근데 그게 점점 떨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가지. 그리고 요거랑 마치 미분하듯이 이거랑 반대의 그 기울기를 뭐 늑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대의 기울기를 가지겠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나 어휘가 헷갈릴 수 있어서 다인의 진화론과 사회 진화론을 제가 구별을 한 것이고요. 다인의 진화론에서는 사회 진화론과 달리 적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적자. 강자가 아니야. 강자면 지금 자연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강자면은 뭐 코끼리, 뭐 호랑이, 뭐 고래, 우영우의 고래라든지 이런 게 강자일 텐데 강자가 개체수가 가장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같은 적자가 많은 거지. 근데 이 적자가 그분 뒷부분에 쓴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 적자들이 자연의 일부고 우리도 요 순환 구조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보통 서구적인 개념에서는 그 서구적인 개념을 가장 서구적인 합리적이고 또 광기가 있고 한 그 독일의 그 철학자가 깨버린 거지. 똑똑한 것 같은데 전체를 밸런스 있게 못 봐. 못 보니까는 실제 생산량은 많아진다고 해도 토끼는 풀 뜯어 먹으면은 실제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개체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뜯어 먹을 풀이 없어지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도 생산량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이, 대부분의 경우에 일부 이제 쫙 몰리는 빈부격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공산권이고 뭐 자본주의권이고 다 있죠. 그게 현실 있는 그대로지.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면은 실제로는 토끼의 그래프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인구론이 순환론 관점이랑 일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량은 산술급수적, 인구는 기하급수적. 요거는 현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식량도 조금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실제로 인간에게 배분이 돼야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토끼나 늑대나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하지. 인간은 주위 환경까지도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환경까지도 제 멋대로 밸런스를 다 깨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구 과잉이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요? 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식량 문제와 환경 문제 둘 다 실제로 있잖아. 개명했는데도 식량 생산량이 더 늘어났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술은 뭐 그쪽으로 기술을 발달시키려면은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근데 이제 그 반대쪽의 이득이 크면은 인간은 무조건 그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뭐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고 인식 같은 게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 인간은 이제 뭐라고 하면 될까, 국제적인 경쟁 관계나 뭐 이런 데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공동체의 이익이라든지, 또 더 크게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의 이익, 이거를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관점 자체도 인간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이거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나 본데 뒤늦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제가 한 1년도 전에 멜서스의 인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멜서스의 인구론에 대해서 요약하자면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인구가 늘게 하거나 복지 정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영국의 굉장히 온화한 멜서스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야. 근데 목사님이다 보니까는 그 처방이 빈민구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 근데 전체적으로 생활의 질을 생각을 했을 때 규제를 해야 된다. 그게 실제로 영국의 법에 다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금욕을 해야 된다. 인구가 많아지면 안 된다. 피임은 안 돼 또. 목사님이니까 피임은 안 되고 그냥 진짜로 금욕을 해야 돼. 근데 정말 현실적인 그 시각, 경제학에서 제가 애덤 스미스보다 더 진짜 직업 경제학자, 직업 경제학 교수. 애덤 스미스는 도덕 철학자로 이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봤을 때 효율 같은 것도 보면은 인간을 진짜 제대로 본 거야. 아,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은 이런 동물이구나. 마지널, 한계, 곡선, 여러 가지에 쓰이는 그 한계 곡선. 이를테면은 노동력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산력이 점점 떨어져. 있는 그대로지. 먹을 때도 처음에 좋다가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처럼 몇 개까지 줬다가 몇 개 넘어가면은 효용이 떨어지고, 배고플 때랑 배 부를 때랑 달라지잖아, 인간은. 그 다음에 수요 공급. 그때 당시에 공급에 따라서 뭘 맞춰서 경제 정책을 이렇게 세우고 할 때 아니다. 수요가 중요하다. 수요가 중요하지. 공급은 이거 잘못되면은, 공급하는 만큼 수요가 안 되면은 폭삭 망해버린다. 그런 얘기를 200년 전에, 200년 전에. 200 몇십 년 전이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던 게, 그러나 식량 문제에 관련해서는 인구로는 식량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혁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3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댓글 써주신 분의 말씀대로 3이다. 3. 다른 동물이 됐건 아니면은 이 순환론적 관점에서의 어떤 유기체, 그걸 유기체로, 사회 같은 것도 유기체로 보는 거야. 그걸 이렇게 이 곡선이 정말로 맞거든. 먹을 게 풍성해지고 자원이 풍부해지고 이렇게 한다, 혁신이 일어나고 한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도 예전에 그가 얘기했던 대로 최저 생계 비용만 간신히 가게 되고, 인구가 많아지면 더 힘들어지고, 그게 점점 더 생활 수준이랑 그거를 연결을 지은 거거든요. 3이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제가 개념적으로 좀 더 이제 추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그 순환론 부분인데, 그 순환론은 보통 사회과학 책이나 아니면은 사회 교과서 그런 데서도 나오나 모르겠네. 나올 때 순환론은 진화론이랑 이렇게 월디스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냥 그렇게 바로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제가 멜서스 할 때 진화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이었어요.
다인의 진화론은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사회 진화론은 다인의 진화론하고는 아예 기본 공리라고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는 적자 생존, 요게 제국주의 논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등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걸로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스펜서니 누구니 해서 사회 진화론이 영향을 받았더라고는 하지만은, 다인의 진화론과 순환론에 대비되는 진화론은 달라서 제가 계몽주의 얘기를 했고, 오히려 진보사관이나 진보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보는, 그렇게 하면은 수학적으로 그냥 딱 떨어져. 1차 함수이냐 사인 함수이냐. 그리고 마지막, 순환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인구론이 정확히 맞죠. 정확히 인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히 들어맞아. 현실하고도 들어맞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이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었던 몇 개의 사상들은 그 이상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몽주의나 이성에 대한 그 생각. 순환론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성에 대해서, 이성이 그렇게 똑똑하고 아주 그냥 절대적인 그런, 거의 신앙에 가까운,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다, 그거를 이제 막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씩 논거를 대는 거죠. 이 문명 저 문명. 지금 미국도 한 100년 갔고, 영국도 한 100몇십 년 갔고, 이렇게 가곤 있지만 다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인간이 똑똑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밸런스 문제가 생기고, 인구가 과잉이 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기술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 이게 지금 현재 식량 문제, 기아로 여전히 생산량이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이상대로 안 되고, 똑같이 기아로 인구가 많아지니까 기아가 엄청 많아지고 여기저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 이제 환경 문제는 해결하려고 이제 기술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은, 생각지 않은 데에서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 사실 큰 자연재해 같은 거 아직도 속수무책이잖아요. 일본같이 이렇게 이렇게 나름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 요즘에 다 일본이고 독일이고 꼼꼼하다고 하는 나라에서, 폭스바겐이고 미쓰비시고 다 정말 그 간사한 거짓말, 리콜 사태 같은 거 보면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서도 자연재해 하나 오면은 문제 여기저기 막 날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그래서 인간이 너무 스스로를 믿고, 인간이 너무 여기 득세하고 있어. 득세하다 보니까는 식량 문제나 환경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순환론의 관점에서처럼 정말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쫙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나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컨센서스를 이뤄보려고 해야 되겠죠. 인간의 본성하고는 좀 어긋나지만 아무러한 얘기 뒤에 약간 좀 희망을 좀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